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렸습니다. 2023년 5월 30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휴 기간 끝나고 시장 분위기 좋죠. 예, 일단 뭐 시장 전체적인 어떤 흐름 자체는 상승 기조, 중기적인 어떤 상승 기조의 흐름을 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뭐 업종별로도 이제 뭐 다르게 움직일 수 있지만 사실 순환매성의 흐름들이 지속될 걸로 좀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장세는 상승 추세의 장세가 될 것이라는 의견을 좀 드렸는데요. 뭐 그런 부분도 굉장히 저는 예민하게 좀 어떤 나타난 어떤 현상들을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의견을 내는 거 굉장히 조심스럽게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반기 상승 추세 장세를 그냥 뭐 감정적으로 얘기 드리는 부분은 아니고 모든 어떤 요건들 조건들을 다 고려하고 판단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크고요. 뭐 100% 맞추거나 이제 맞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 확률을 높이려고 계속 분석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좀 주목할 또 가격적인 메리트를 가장 크게 보일 수 있는 쪽은 바이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도체는 이미 들고 있어야 되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 장세 자체의 흐름이 굉장히 좀 뭐랄까 되게 이제 뭐랄까요 탐욕적인 어떤 수급이 이제 오는 시점이 있을 겁니다. 예, 그 시점에서 이제 강세장의 정점에서는 바이오가 이제 그 상승의 바톤을 본격적으로 받게 될 텐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리 어떻게 될지에 대한 생각들을 전망들을 예상들을 하면서 수급들이 움직이는 것들을 봐야 되는데 반도체는 이미 상반기에 계속적으로 매집을 하면서 추세 전환을 이뤘고 가장 이제 2차전지 다음으로 주도 업종이 될 게 명확해 보였죠. 그래서 그걸 말씀을 계속 드려왔고 그렇다면 지금은 또 2차전지와 반도체 전 단계에서 나타났던 메이저 수급들의 패턴이나 그런 것들이 바이오에서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는 가장 높다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는 이미 들고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반도체를 막 사셔야 됩니다. 막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지금 시점에서는 좀 쉽지는 않고 이미 들고 있는 거고 그리고 바이오는 아직 많은 투자분들께서 들고 있거나 비중은 거의 미미할 거라 보는데요. 뭐 지금 제 구독자분들은 바이오가 좀 많으실 걸로 봅니다. 그래서 그 종목들을 이제 매도 욕구가 많이 발생됐던 다른 게 가는데 그게 안 가니까 그런 구간에서도 바이오는 다시 또 차례가 올 겁니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요. 이제 그 시점이 점점점 다가온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가장 높은 바이오에 대해서 오늘 좀 중점적으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좀 바이오 얘기들을 좀 하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반도체 업종이 이제 뭐 뜰 거라는 거, 또 주도 업종이 될 거라는 거는 미리 분석을 계속 했었고, 이미 이제 들고 있어야 되죠. 예, 그래서 뭐 지금도 이제 뭐 늦었다 이렇게 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먼저 움직이는 어떤 액션 플랜 그리고 저가에서 주식들을 담는 게 당연히 뭐 중요하잖아요. 그런 뭐 부분에서 본다면 사실 뭐랄까 이미 반도체 주식들은 원하는 만큼 원하는 종목에 원하는 비중만큼의 반도체 주식들을 계좌에 담아 놓고 있어야지 끝내야지. 예. 뭐 이제서 막 반도체 달려들겠다고 하는 거는 이제 뭐랄까요 늦었다고 보진 않지만 사실 좀 잘한 건 아니죠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부터는 뭐 반도체를 막 엄청 강조드리고 뭐 스터디를 집중하고 이미 우리 반도체 스터디는 뭐 꾸준히 해왔고 그래서 그러지 않고 반도체 종목들은 이미 투자되어 있는 거 계속 이제 바이 앤 홀드 전략을 계속 가져가는 게 핵심이라 보고요. 그렇다면 이제 넥스트 이제 그다음에 이제 이제 업종이나 어떤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또 스터디를 또 열을 올리는 게 더 현명한 부분이겠죠. 남들이 이렇게 관심을 별로 두지 않거나 또 계좌에 별로 담지 않거나 뭐 이런 영역에서 하지만 이제 성장을 하는 그런 쪽을 계속 스터디를 하고 또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하죠. 제가 이제 채널 명에도 준비하는 이제 투자를 합시다라는 이야기를 올린 것도 결국은 투자라는 것은 미리미리 이제 준비를 해서 이제 낮은 가격에 사는 게 핵심이다. 좋은 종목 다 알고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이런 종목 뭐 안 좋다는 거 안 좋다는 사람 없잖아요, 사실. 다 알잖아요, 좋은 거.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사실 타이밍이 더 중요합니다. 예, 어느 정도 종목에 대한 포커스 이런 것들은 업종별로 이제 뭐 주도하는 종목, 또 선두권에 있는 종목들은 나와 있잖아요, 사실. 뭐 2차전 쪽에서도 LG엔솔이나 뭐 삼성 SDI나 또 에코프로, BM, LNF 등등, 포스코 케미칼 등등 해가지고 종목은 다 알고 있어요. 예, 타이밍이죠. 그 타이밍은 단순히 우리가 한 가지만 가지고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계속 이야기를 드려왔죠. 저랑 오랜 기간 해오신 분들은 이해되실 거고, 전체 매크로 상황, 또 업종의 흐름들, 또 트렌드 흐름들, 글로벌 주도주, 또 한국의 안에서의 또 주도주 흐름, 또 외국인의 수급 동향, 차트의 모습이 이제 바닥을 형성했는지 여부 등, 이제 금리 수준, 또 뭐 매크로 쪽에서는 뭐 환율, 물가 등 이런 어떤 흐름들, 또 글로벌 증시가 지금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타이밍을 이제 잡는 거죠. 단순히 막 차트가 좋다 해가지고 잡고 외국인이 계속 사니까 사고 뭐 이런 관점이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외국인이 계속 사는데 그게 패시브적으로 시총이 올라와서 사는 거야. 그러면 이제 뒤통수 맞는 거고, 고점권에서 그러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조건을 놓고서 판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미 반도체는 기차가 떠난 셈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반도체 종목은 이미 들고 있었어야 되고 이미 계좌에 상당 부분 채워져 있었어야 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지금부터의 가격 메리트는 바이오 업종 내에서 이제 일부 종목들, 바이오는 전체가 움직이는 장세는 몇 년 동안 오기는 힘들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특정 업종, 특정 종목 중심으로만 이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바이오는 그런 거에 대한 스터디나 이제 기준이나 이런 분석 능력을 가지지 못하신 분들은 바이오는 아예 접근을 안 하는 게 맞다. 바이오는 그만큼의 주가 퍼포먼스가 몇 배씩 단기적으로도 상승하는 업종이고 종목들이지만 이게 바이오 종목이 뭐 주식시장이지만 뭐 예를 들면 300 종목 정도가 있다. 그러면 이번에 바이오 장세가 만약에 이제 하반기 내년 이렇게 펼쳐진다면 300 종목에서 한 100 종목, 150 종목 정도가 상승 흐름과 추세 그리고 강한 어떤 흐름들을 내지 300 종목 다 움직일 순 없을 것이다 라는 강조를 드렸습니다. 2020년 코로나 모멘텀을 받으면서 뭐 그냥 바이오라면 다 올랐죠. 초급등하고 어떤 종목들은 뭐 10배 이상 종목들이 굉장히 수두룩했는데요. 그런 흐름은 상당 기간 오기 힘들고 뭐 2년 주기로 바이오가 이제 움직였었는데 이번에는 2년 주기로 바이오가 움직이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2년 주기로 움직이지 못하지만 제가 볼 때는 3, 4년 정도의 어떤 구간대에서 이제 사이클에서는 움직이는 종목들이 선별적으로 움직일 것이다. 증권사 리포트를 좀 볼게요. 이 흥국증권의 이제 애널리스트 분께서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저랑 매칭이 되고 제가 계속 이야기 드렸던 내용들이 좀 담겨 있어서 한번 체크를 해드릴게요. 최근에 이제 바이오 리포트도 조금씩 이제 올라오는 것 같은데요. 한번 제가 괜찮은 리포트들을 한번 체크를 해드릴게요. 하반기 제약바이오 반등의 이유 해가지고 반등을 좀 점치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 이제 매크로 단의 움직임이 완전히 바뀌었죠. 5월 FMC와 제약바이오 섹터의 이제 수급이 회복되는 흐름이 전개되고 있다. 수급도 상당히 최근에 개선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사실 기준금리 인상이 종결될 걸로 전망되잖아요.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한다는 그 기점부터 그냥 뭐 바이오는 폭락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자금을 조달을 해야지만 이제 가치 상승을 이룰 수 있는 바이오 업종은 치명타를 받았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이 수급이 개선된다는 거는 메이저들도 이제 듬성듬성 사기 시작한다는 걸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의 주도적인 상승보다는 저점을 높여가는 우상향 패턴을 보일 것이다. 일단은 그 제약바이오 섹터가 지난 상반기에 2차전지 같이
시장의 주도 섹터로 자리 잡기에는 아직 많은 리스크가 있고 저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봅니다. 우선은 기준금리 인하를 이제 전망하고 있음에도 절대적인 기준금리가 높은 수준이에요, 사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난 10년간 거의 뭐 낮은 2% 미만 내외 정도의 어떤 낮은 금리 수준이 지속되면서 바이오가 득세할 수 있는 흐름들을 만들었었는데요. 일단은 뭐 기준금리도 수치가 높기 때문에 이게 뭐 바이오 기업들 중에서도 실적이 나오는 덴탈과 미용 쪽이 우선적으로 강할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었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움직여도 실적이 나오거나 상당히 가시적인 어떤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쪽이 있잖아요. 바이오시밀러 CDMO 그리고 유한양행 같이 뭐 사실 굉장히 그 신약 출시 또 FDA 승인에 대한 가시성이 높아지는 쪽, 또 SK 바이오팜처럼 이제 분기 흑자 전환 내지는 실적이 굉장히 올라오는 그런 기업,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상승할 거라는 거죠. 예, 셀트론 그룹주 비롯해서. 그래서 모멘텀 측면의 흐름이 전개되는 거에도 반응하겠지만 뭐 그게 막 텐베거 만들고 이러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뭐 임상 성공 후 글로벌 신약 출시까지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죠, 한국은 현재. 그래서 투자들의 신뢰가 아직 회복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바이오가 움직일 때는 제가 이제 얘기 드리고 싶은 이제 모멘텀이 결국은 그 두 가지 포인트다. 이제 강조드린 게 첫 번째가 이제 그 휴미라 시밀러가 워낙 이제 거대하기 때문에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또 셀트론 그룹이 글로벌 선두권에 이제 위치하고 있거든요. 요게 이제 실적 퍼포먼스가 나오게 된다면 상당한 또 모멘텀의 어떤 효과를 낼 거라 보는데요. 뭐 그 부분이 이제 완전히 시장을 압도하는 리딩 그 모멘텀이 되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여기에 이제 셀트론 그룹의 뭐 3사 합병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결합되면 모멘텀, 이 바이오는 모멘텀이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실적이 찍히고 이거보다는 모멘텀이 중요해요. 그래서 휴미라 바이오시밀러는 실적적인 측면이고요. 그게 이제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금씩 낳기 시작하는데, 만약에 이제 셀트론 그룹에서 3사 합병이 뭐 발표가 된다면 모멘텀 측면에서 시장에 굉장한 방아쇠, 강한 상승으로 이어지는 방아쇠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 레이저 티닙입니다. 레이저 티닙의 이제 신약 기대감은 지금 굉장히 거의 한 90% 확률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한국 이제 바이오 쪽에 있어서 굉장한 어떤 전무한 모멘텀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사실 비소세포 폐암의 치료제로서 수조 원의 또 가치의 가능성이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조단이 넘어가면 조단이 넘어가면 한 제품이 블록버스터 신약이라고 하는데 그 가능성이 상당히 있죠. 그래서 그 부분, 요건 진짜 실적까지 연결되는 모멘텀을 갖고 있고, 두 번째는 HLB입니다. HLB가 드디어 이제 FDA 이제 간암 쪽 이제만 신청을 했죠. 그래서 요것도 이제 여부는 이제 확신할 수 없지만 어쨌든 그 기대감은 상당히 높죠. 이미 이제 중국에서 상당히 매출을 내는 그런 약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HLB가 지금 계속적으로 높은 밸류 수준과 시총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이제 신약 자체가 이미 중국에서 항스제약을 통해 가지고 엄청나게 팔리고 있고 매출이 찍히는 어떤 약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어떤 기대감 같이 서릴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아마 이제 바이오 쪽에서는 상당한 어떤 모멘텀의 흐름이 될 공산이 좀 높지 않겠는가. 뭐 이렇게 좀 꼽아드리고 있고, 그런 부분을 저는 계속 주시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 바이오에 그래도 저점을 잡기 위한 액션 플랜을 조금 가지고 싶은 소망을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요 바이오 리포트 체크해 보면서 이제 이런 어떤 내용들 한번 같이 보죠. 일단은 그 중요한 점은 아직 주가를 회복하지 못한 다른 좋은 섹터들도 많이 있다는 점. 그래서 단순히 바이오에만 지금 우리가 투자 전략에서 포커스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중심으로 헬스케어 섹터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으나 섹터의 주도적인 상승은 글로벌 신약 출시와 함께 분위기가 반전될
경우에 기대해 본다. 하지만 섹터의 진바닥은 나왔고 현재 등락을 반복하며 저점을 높여가는 우상향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 전망을 한다. 바닥 지켰다는 거죠. 일단은 무엇보다 현재 제약바이오 섹터의 타 섹터 대비 가장 큰 메리트는 가격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죠. 제가 계속 강조드린 내용이 여기 딱 언급했길래 좀 생각 비슷하신데? 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가격이 싸다 혹은 비싸다는 상대적인 이제 개념이라지만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헬스케어 지수를 보면 역사적 저점에 가까우며 2021년부터 2년간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그 저점을 계속 깨지 않으면 정도 6개월 정도 이상 이렇게 깨지 않고 저점을 높이면 사실 바닥은 지났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요. 그런 모습이 이제 뚜렷하게 이제 전개됐다는 거죠. 그래서 포트폴리오에 신규로 담기에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대라는 점이 이제 장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지금 가격적인 측면의 메리트는 다른 업종 대비해서 굉장히 가장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중요하고요. 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바이오 헬스케어 업종의 많은 종목들이 신고가를 내고 있어요, 사실. 저성장 국면에서 헬스케어 업종은 필수 소비지로서 경기 방어주에 포함되어 타 섹터 대비 투자 매력도가 높다는 점. 그래서 미국의 헬스케어 종목들은 실적이 동반되다 보니까 이게 금리가 높은 수준에서 빅테크 기업들이 안 좋을 때 이 헬스케어 종목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수급을 받으면서 신고가를 내는 흐름을 이어갔죠. 하지만 미국에서도 순수 바이오텍 기업들 있죠. 그런 것들은 한국의 바이오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박살났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도 이제 점차 바닥을 형성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지금 보시는 차트는요, 나스닥 생명과학 지수 차트입니다. 바이오 기업들이 이제 몰려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 6월달 저점, 그리고 9월달에 또 저점 높이는 부분들, 올해 이제 3월달에 또 저점을 높였죠. 최근에 여기서 뭐 상대적으로 수급이 미국의 이제 뭐 반도체, IT 기업보다는 붙지 않으면서, 하지만 저점은 높이려는 움직임들, 또 240일 장기 평선을 지지하려는 모습들은 점진적으로 이제 회복되고 개선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스닥 지수 차트 흐름은 이런 식이죠. 이런 식으로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 비롯한 빅테크가 다시 부흥하는 흐름이 구도가 만들어지면서, 하지만 이제 보시면 이제 나스닥의 생명과학, 바이오 종목들이 몰려있는 지수는 이제 작년부터 저점을 높였다는 거는 수급이 지속적으로 붙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작년부터 지금까지는 상대 수익률은 나스닥 대비해서 이제 상당히 좋았는데 최근 들어서 보시면 나스닥이 저점을 깼잖아요. 그러니까 바이오가 더 좋았다는 거거든요. 저점에서 올라오는 흐름들은 최근에 이제 빅테크 또 엔비디아가 더 상대적으로 강하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약해 보이는 거지. 작년부터 점진적으로 올라오는 회복의 흐름을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바이오도 이제 저점을 다지는 모습들이 전개되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죠. 작년과는 확연히 다른 헬스케어 업종의 주가 흐름인데요. AACR 이제 미국 암학회 이제 참여 기업들의 작년도 그리고 올해 한 달간 수익률을 비교해도 작년에 별 그렇게 수익률이 높지는 않았는데 올해는 보시면 저점 대비해서도 뭐 상당히 또 올라오는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모멘텀의 반응을 조금씩 한다는 건데 아직은 이게 메인 상승은 아니라서 사실 시장 수익률과 비등하게 또 올라오는 흐름도 있을 거고, 하지만 이제 분명한 건 업종에 대한 분위기가 반전됐다는 거는 어느 정도 확인이 되고 있다는 게 제가 볼 때는 이 바이오에 대한 우리가 투자 전략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부 정책인데요. 과거에도 이제 정부 정책에 바이오 헬스케어 업종은 들어갔는데 이번에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뭐 AI 의료라든지 뭐 이런 방향의 종목들이 시총이 좀 작죠. 한 1,000억 정도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정책 방향에 조금 강한 어떤 정책 모멘텀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도 미래 첨단 산업 6개 분야를 투자에 집중하겠다 밝혔는데 그중 하나가 바이오고요. 당연히 바이오는 빠질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뭐 직접 와닿지 않는 탁상 공론식 정책이 반복되자 산업계에서는 대부분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었는데 이번 바이오 육성 정책의 기존 정책 대비 차별점은 디지털과 바이오의 융합,
기업을 내세우면서 디지털 헬스케어를 표방했다는 점이다. 그래서 이 관련된 기업들을 우리가 좀 중요히 봐야 될 것 같고, 요거 제가 과거 이제 토요 강좌에서 여러 번 다뤄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거 한번 돌려보시면 정말 제가 엄청나게 오랜 시간 연구해가지고 올려드린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 2020년 코로나19 때 대면 진료에 차질이 생기면서 비대면 원격 진료를 대표로 한 디지털 헬스케어 육성 사업이 한 차례 있었으나 이는 여러 규제로 현실화되지 못했는데, 이 부분을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모습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구축해야 될 핵심 기술로 디지털 치료제, 또 첨단 신약, 마이크로바이옴, 유전자, 이제 뭐 가위 같은 유전 치료제, 또 AI 신약 플랫폼, 오가노이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직은 뭐 예산이 뭐 크지 않아서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정부가 이런 분야로 굉장히 좀 열을 올리고 있고, 마이크로바이옴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글로벌 선두권이 아직 그렇게 나오진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정부가 조금 더 드라이브를 걸 여지는 있어 보이죠. 세레스 테라퓨틱스가 이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FDA 첫 신약 승인을 받으면서 주가 상승을 뭐 관련주가 끌었는데,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내 기업은. 일단 뭐 가장 중요한 이슈는 AI 관련 헬스케어다. 그래서 올해는 이쪽이 주목을 많이 받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디지털 치료제 이쪽으로 국내 관련된 기업들 좀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바이오 분야 산업 육성 기대 효과는 이런 구도다. 이 오가노이드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계실 건데, 이 줄기세포 쪽 분야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디지털 바이오,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가 굉장히 좀 정책적으로 유망하게 될 것이다. 6월 아스코가 이제 열리는데요. 요거 관련된 뭐 단기 모멘텀으로 좀 보지 마시고요. 예, 단기적으로 지금 뭐 모멘텀이 지속 가능한 그런 추세적인 흐름을 내긴 어렵고, 여기서 좀 루닉 같은 경우는 지금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좋은 어떤 흐름들을 내고 있다 보고요. NK맥스도 이제 바닥권을 다지는 모습들, 에이비언도 관심 가질 필요가 있는 종목인 것 같고, 가장 기대되는 게 이제 유한양행입니다. 그래서 이번 아스코에 대한 모멘텀을 조금 우리가 전략에 좀 담고자 한다면 유한양행 정도를 좀 담아볼 필요가 있고, 하긴 유한양행이 사실 뭐 하반기 이어지는 임상 결과 발표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리고 바이오 업종 전체를 드라이브 걸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한양행에 대해서는 조금 더 중기적인 시각의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SK증권의 리포팅도 한번 같이 체크해보죠. 아주 잘 정리해 주신 리포팅이라 가지고 뭐 최근에 많이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제 의견들도 많이 좀 공통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단기로 끝나지 않을 모멘텀, 하반기에서 이제 24년까지 추세적 반등이라는 소제목을 좀 달았는데요. 이 바이오 업종의 이제 추세 전환의 트리거는 그동안 셀트리온 그룹이 만들어놨는데요.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한 업종 안에서 시총이 가장 큰 기업들을 이제 어떤 주도권을 쥔 이제 주도주, 대장주, 이제 그 업종을 끌고 가는 어떤 기업으로 이제 판단하는데요. 뭐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 그룹이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이제 2차전지 쪽에서는, 코스피 쪽에서는 뭐 LG엔솔이나 뭐 삼성 SI 같은 기업들이 이제 될 겁니다. 바이오 업종에서는 시총 1위가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죠. 예. 근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그동안 바이오 업종의 사이클에서 약간 좀 다르게 움직였어요, 사실. 예. 그만큼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이 바이오, 대부분의 이제 바이오 종목들이 이제 모멘텀에 대한 어떤 반응도를 가지면서 움직임을 보였는데, 사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어떤 모멘텀을 가지기보다는 꾸준한 수주를 바탕으로 실적 성장을 해나가는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사실 모멘텀에 대한 발현도는 굉장히 낮았어요. 반면에 셀트리온 그룹은 또 실적이 이제 성장하고 실적이 찍히는 기업이기는 하지만 모멘텀적인 부분이 더 컸고, 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이제 비율이 높죠. 예. 역시나 이제 바이오 업종은 결국은
바닥권에서 매집하는 거는 이제 메이저 집단이, 아니, 바닥권에서 매집을 하는 거는 이제 뭐 큰 손들하고 이제 기관 외국인들의 어떤 흐름인데, 그런 거는 이제 시총 상위 주고, 예, 또 이제 아랫단에 많은 바이오 기업들, 뭐 1조 단위, 2조 단위 혹은 몇천억 단위 어떤 바이오 기업들, 그런 기업들은 이제 개인 큰 손이죠. 예, 큰 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이제 모멘텀 발현적인 어떤 흐름으로 좀 전개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셀트론 그룹이 그동안 이제 우리가 미국 램시마 이제 진출, 또 이제 유럽에서 이제 램시마 이제 출시 승인, 그리고 이제 2020년 코로나 치료제, 이런 것 같이 굉장히 큰 모멘텀을 기반으로 이제 어떤 급등 상승 추세를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역시나 이제 바이오 업종에서는 셀트론 그룹의 어떤 모멘텀 발현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셀트론 그룹이 갖고 있는 모멘텀적인 측면이 상당히 있죠. 제가 아까 하나 빠뜨리긴 했습니다. 셀트론 그룹의 이제 모멘텀적인 측면에서 볼 때 휴미라 바이오시밀러도 있고, 그 램시마 SC도 있고, 또 이제 뭐 3사 합병도 있는데요. 거기에 서정지 명예회장의 복귀는 M&A 5조까지도 열어둔다는 거죠. 대상이 5조도 베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이런 어떤 모멘텀들이 상당히 또 중요한 바이오 업종에서의 어떤 추세 강화로 나가는 흐름의 어떤 트리거 역할을 해줄 수 있다. 보시면 이제 뭐 셀트론 그룹의 반등 모멘텀들은 5월 말 이제 유플라이마가 허가됐죠. 그래서 어쨌든 요 이제 상당히 이제 불확실성이 이제 내려갔고, 중기적으로도 또 하반기 나아가서 내년으로 이어질 부분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어쨌든 셀트론 그룹은 그 추세의 어떤 흐름에서 이제 초기 단계 시작점에 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내용들이 있는데요. 휴미라 바이오시밀러는 일단은 실적적인 부분에서 핵심적이고, 램시마 SC와 함께 핵심적이고, 글로벌 기업들 중에서도 선두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유플라이마가. 일단 PBM사들이 언급한 바와 같이 보험 등재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일단 굉장히 중요한데요. 많은 바이오시밀러가 나올 거지만 그 중에서 이거 등재되는 게 이제 선두권에 설 수밖에 없죠. 거기 조건들이 가격, 그리고 안정적인 공급만 가능한 생산 규모, 셀트론은 당연하죠. 또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 신약도 만들어 보고, 또 이제 램시마스시 같은 또 바이오 베터제도 이제 갖고 있고, 그래서 사실 PBM사들이 셀트론을 뭐 올리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가격적인 부분도 셀트론 헬스케어가 직판하기 때문에 그 이제 여기 언급되어 있네요. 가격적인 측면에서 셀트론이 타 바이오 의약품 개발사 대비 우월한 원가 경쟁력을 기반으로 셀트론 헬스케어가 파트너사를 활용하는 게 아니라 자체 판매를 하기 때문에 소위 버퍼가 충분하다는 거죠. 이다폭에 대한 어떤 원가 경쟁력에 대한 버퍼가 충분한 거죠. 우리가 테슬라가 가격 인하 정책을 그렇게 세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버퍼가 충분하기 때문이죠. 자기들은 뭐 딜러 없이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훨씬 더 이제 마진 측면에서 이제 유리한 것이죠. 그리고 생산 규모, 이게 이제 원가에 되게 중요하잖아요, 또. 그리고 확보하는 측면도 PBM사 측면에서는 중요한데, 셀트론 그룹은 뭐 글로벌 뭐 탑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CMO 계약을 또 선제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수요에 유연한 대처가 가능한 생산 체제를 구축했기 때문에 셀트론 그룹은 그만큼 강점을 갖고 있다. 무조건적인 성공을 현 시점에서 예단할 수는 없지만 반대로 막연한 우려의 근거 역시 불충분하다. 오히려 성공을 기대할 수 있는 근거들이 풍부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SK증권에서는요, 오히려 이제 내년 성장 포인트는 미국 램시마 SC 출시로 이제 꼽고 있는데요. 워낙 유럽에서 지금 잘 나가고 있고, 또 미국에서 이쪽 뭐 경쟁이 없잖아요. 지금 램시마 SC는 제품에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이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큰 모멘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모멘텀이 되는데, 일단은 뭐 주가 측면에서 모멘텀 자체는 뭐 3사병 M&A 같은 뭐 요인들이 좀 모멘텀 측면에 클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셀트론 그룹의 주가 모멘텀은 유플라이마 허월의 끝으로 소멸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시작일 수 있다고 보고요. 24년까지 지속되는 점에서
셀트론 그룹뿐 아니라 업종 지수에 추세적인 반등을 기대를 해본다라고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넥스트 웨이브 속 주목해야 할 하반기 모멘텀에 대한 점검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바이오 업종도 어떻게 보면 이제 다음 파도 출발점에 섰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잘 집어내고 있고요. 바이오 시밀러 쪽은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넘어가는데요. 어쨌든 암제네 암제비타가 그다지 퍼포먼스를 내지 못하고 있고 국내 기업에서는 셀트론과 삼성바이오에피스가 휴미라 이제 7월 출시를 할 텐데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이제 고농도 제형이고 이런 것들이 사실 경쟁력에서 앞서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 휴미라 바이오시밀러는 휴미라 측에서도 에브비 측면에서도 회사 측에서도 급격하게 매출 감소를 좀 전망 아닌 전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어쨌든 바이오시밀러 특성상 차이가 좀 발생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을 많이 조건들을 갖췄는데요. 셀트론과 삼성 바이오에피스는 그런 것들을 잘 갖췄죠. 대표적인 게 고농도 제형 개발인데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시트러스 프리, 이제 통증이 적은, 그리고 라텍스 프리, 통증 감소시키고 라텍스 알저리즈를 방지 가능하다 해서 이런 것들도 이제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 의사들의 의견이 중요하잖아요. 미국 의약품 유통업체 카디널 헬스에서 진행한 전문의 대상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류마티스 내과 의사들은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처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부분이 뭐냐 하니까 제품 사용 편의성이더라. 차후에 이제 SC 제형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대로 이제 무구현상 유부, 또 교체 처방 지정 여부, 고농도 제형 여부 해서 이 셀트론 제품이 그래도 어느 정도 갖춘 부분이라 보시는데요. 어쨌든 가격 인하를 굉장히 세게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가지는 기업이 우선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게 될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셀트론이 제품 특성을 세 가지 조건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이 된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파이프라인 측면에서도 타 바이오시밀러 기업들 대비해서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한 다수의 바이오시밀러를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상업화됐거나 예정된 다수의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램시마 SC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미국에서는 신약으로 개발을 진행 10월 중 허가를 획득할 예정이며 이 경우 PBM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 활동에서 신약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바이오시밀러 온리 기업들 대비해서 차별점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셀트론이 우위에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오텍 기업들이 이제 좀 티핑 포인트를 맞이해 파이프라인들을 갖고 있는 기업들, 이런 것들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데요. 티핑 포인트란 작은 변화들이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쌓여서 이제 작은 변화가 하나만 더 일어나도 갑자기 큰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단계를 의미한다. 이러한 갑자기 뒤집히는 점을 앞둔 바이오텍과 제약사들의 파이프라인들의 재평가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 우선 성공 확률이 급격히 상향될 수 있는 임상 단계 파이프라인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레고캠 바이오를 꼽고 있습니다. 헐투 ADC 중국 파트너사 포순제약이 2023년 올해 상반기 유방암 환자 대상 3상 게시를 했고 6월 아스코를 통해서 1상 중간 데이터를 담은 포스터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3상으로 바로 진입한 만큼 공개될 데이터가 사실상 2상 데이터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예상하는데요. 그러지 않겠어요? 1상이 바로 3상으로 뛰어넘었는데 그거 아무리 중국이라도 그래도 허가 내준 데 있어서 데이터가 굉장히 좀 획기적일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서 레고캠 바이오 좀 하반기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아스코에서 근데 67명의 데이터가 발표될 예정이고 중간 데이터입니다. 헐투 에디시 에너2 하고 이제 비교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한미약품인데요. 한미약품은 또 유행량과 함께 내시 치료제에서 국내에서 좀 앞서 있죠. 그래서 6월달 2회 이상 발표할 예정이고, 이 미충족 의료 수요가 높은 이 내시 치료제 시장에서
기술 이전 이후 첫 효능 데이터를 공개할 걸로 기대되는데요. MSD로 이제 기술 이전됐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MSD는 이제 이르면 올해 하반기 중 2비상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2회 이상 결과의 중요성은 더 높아질 전망이라는 점. 그래서 레고캠바이오 한미약품을 좀 중요한 어떤 종목으로 보고 있고, 매드팩트는 제가 커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좀 의견은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오 전체 모멘텀을 크게 가질 수 있는 게 이 상업화. 한국에서 이제 신약이 나와야 돼요. 블록버스터. 그래야 이제 신약 기업들에 대한 기대 가치가 밸류업을 해줄 수 있는 포인트가 될 텐데, 어쨌든 유한양행 오스코텍의 레이저 팁이 가장 지금 핵심적인 부분이고요. 일단 단독 기준으로 이제 비소세포 팸이니까 엄청 큰 시장이잖아요. 1차 치료제 3상 결과를 앞서 공개, 상당히 좋은 어떤 이제 임상 결과를 내면서 대소군 대비해서도 유의미한 PFS 개선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연달아서 병용 임상까지 해가지고 연세내 이제 아미반 탐합 이중항체와 감체 3상 병용 3상 결과도 순차적으로 볼 수 있다는 측면이 기대가 큰 어떤 부분이 되고 있고요. 그만큼 유한양의 오스코텍의 이 레이저 팁을 우리가 중요한 어떤 포인트로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SK증권에서 국내 주요 제약바이오 기업들 올해 내년으로 이어진 파이프라인 이벤트 정리를 좀 깔끔하게 했네요. 실트로는 유플라마, 램시마 SC 부분, 또 유한양행, 요거 이제 계속적으로 있는 레이저 팁 관련된 임상 결과, 또 이 한미약품은 또 이제 또 여러 또 내시치료제 같은 것들, 레오캠바이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이제 올해 학회 발표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큐리언트 같은 경우도 매우 중요한 어떤 그 임상 결과 내지는 모멘텀들을 올해 하반기 좀 가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스코텍은 유한양행과 같이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신규 종목 중에서 지아이노베이션, 또 에이프릴 바이오의 모멘텀적인 측면도 우리가 하반기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티움바이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반기 좀 중요하게 내년으로 이어지는 탑라인 결과 발표, 이런 것들을 좀 중요하게 체크하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주목할 하반기 로봇 섹터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지주에서 두산이 이제 보유하고 있는 90% 가량의 이제 지분을 갖고 있는 두산 로보틱스의 이제 IPO가 굉장히 좀 주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산 지주에서를 투자하자 이런 관점은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두산 로보틱스 IPO가 어느 정도 밸류와 같이 또 어떤 시점에서 이제 되느냐에 따라서 로봇 관련된 섹터군의 어떤 움직임들이 굉장히 이제 타이밍적으로 이제 나올 텐데요. 일단은 올해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밸류 형성에 있어서. 두산 자회사이자 이제 협동 로봇 제조 및 서비스가 주요 사업인 두산 로보틱스 IPO가 예정이다. 향후 노동 인구 부족, 기업의 비용 절감 등과 같은 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협동 로봇 산업용과 서비스용 로봇 시장에 확장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 이 공모장을 바탕으로 이제 상당한 어떤 그 확장을 해나가려고 할 겁니다. 하드웨어가 아니라 이제 소프트웨어, 공유 플랫폼 이런 쪽으로 높은 성장세와 함께 IPO 통한 공모자금 활용해서 로봇 하드웨어를 넘어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유 플랫폼까지 아우를 걸로 기대가 된다. 두산 전체 이제 실적은 매출 19조, 영업이익 1.4조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는 이제 국내에서 협동 로봇 1위 사업자고 글로벌 시장 점유율도 한 3, 4위 정도 되는 걸로 알려져 있죠. 협동 로봇 제조사 글로벌 시장 1위 점유율 기업은 유니버설 로봇인데요. 요거 이제 미국 IT 업체 테더다인에 이제 2015년 인수됐는데 당시 인수 금액이 3.5억 달러, 한 4천억 정도 되겠네요. 2015년 유니버셜 로봇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인수 당시 PS 멀티플 7배 수준, 두산 로보틱스의 23년 예상 매출액에 유니버셜 로봇 인수 당시 PS 적용해서, 근데 당시랑 지금이랑 다른데 이거를 왜 이렇게 했지? 좀 이해가 안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했고, 요때보다 지금의 로봇에 대한 중요도가 높잖아요, 사실. 그래서 조금 더 다르게 좀 측정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이 리포트 교보증권 리포팅입니다. 두산 로보틱스
그때 이제 PSR 적용해서 5천억 정도 시총을 이제 이렇게 좀 가치로 매기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한 2, 3조 정도 가치로 상장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밸류에 상장하느냐는 일단은 그 시장 분위기 또 그 당시에 로봇의 어떤 분위기인데, 저번에 두산 로보틱스는 사실 그 시점을 보면서 아마 상장 시점을 아마 저울질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로봇 섹터의 흐름들은 지금 추세 상승, 중기적 추세 상승을 좀 이루고 있는 그런 구간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AI 쪽도 한번 짚어볼게요. AI 관련해서 이제 이 하나증권 리포팅 괜찮은 것 같은데, AI 관련된 지금 대형 종목에 매기가 집중됐는데, 미국 같은 경우 지금 중소형주 쪽으로도 지금 수급이 퍼지고 있고 전반적인 AI 밸류체인 형성되는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을 우리가 좀 국내 시장, 그러니까 전 세계를 놓고 볼 때 한국은 이 밸류체인에 이제 또 중소형도 아니잖아요, 사실. 뭐 엔비디아가 대장주라 치면 사실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라든지 이런 기업은 중소형주 개념이죠, 거의. 예. 그래서 사실 국내에서 AI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좀 투자를 해볼 수 있는 쪽은 네이버, 카카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전략도 조금 이제 강조드리는 이유는 AI의 이런 어떤 그 밸류체인 흐름 자체가 네이버, 카카오로도 이제 옮겨 붙을 것이고, 이 기업이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는 AI 쪽을 좀 잡을 수밖에 없는 기업이라는 측면이 큰 거죠. 일단은 많은 뭐 미국의 대형 기관들도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같은 이제 이 AI 이제 선두 그룹에 이제 올라가는 그런 기업을 매수하고 있고, 최근 미국에서 뭐 시장 관심이 AI 관련된 산업으로 옮겨가고 있다. 데이터 센터, 데이터 기술, 사이버 보안, 애플리케이션, 인터넷이 모든 산업을 바꿨듯이 AI도 그럴 것이라는 기대가 지금 반영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저는 이게 그 4차 산업에 정말 본격적인 성장 트렌드를 형성하는 그 트리거 기술 혁신으로 좀 보고 있고요. 데이터 센터 비중이 높은 반도체 디자인, 마벨 테크놀로지가 이제 급등을 이제 이어서 했죠. 빅데이터 솔루션 회사 스노우플레이크, 데이터독 연고점 돌파, 데이터 보안업체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연고점 별로 안 남았고, 그러니까 이 밸류체인이 형성되면서 주가도 같이 따라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관련된 주식들을 이제 지금 봐야 한다.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를 봐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연결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체크해 주시면 제가 볼 때는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KB증권에 있는 리포트 중에서 하나 좀 가져왔는데요. 엔비디아의 이제 서프라이즈가 정말 AI 혁명을 일으킬 수 있을까? 생산성 혁명을 가져올 수 있을까? 지금 기술적으로 출현하면서 이제 혁명이잖아요.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 많은 어떤 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또 발전적으로 가져오고, 또 그게 이제 관련된 뭐 산업 인더스트리 개념으로서 실적으로 막 이렇게 올라오고 하는 것들이 올 것인가? 이게 굉장히 좀 재밌는 내용인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뭐 에디슨의 전구 같은 것들이 뭐 이제 최초 기술은 아니다는 거죠. 뭐 뉴커먼이 발명한 전기력이나 테슬라의 전기장은 범용 기술이고, 와트의 전기기관이나 에디슨의 전구는 하위 발명이다. 결국 이제 잡스도 스마트폰의 창시자가 아니고 머스크도 전기차의 발명가는 아니다. 전기차도 뭐 예전에 나왔던데 상용화 안 됐던 거죠. 결국 이제 범용 기술 발명이 뭐 AI나 정말 전기차의 최초 발명 이런 것들이 산업으로 넘어가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거죠. 그래서 기술이 생산성 혁명으로 이어지는 방법을 깨닫는 데 걸리는 시간이다. 이번에 이제 AI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검색으로 넘어가서 지금 이게 실적으로 이제 연결될 거고, 산업으로 또 이제 AI가 또 로봇으로 연결될 것이고, 또 이게 자율주행으로 연결될 것이고, 그렇죠. 많은 기기들, 또 IoT 이제 기기들, 연결된 기기들로 넘어갈 것이고, 이게 뭐 다양할 거예요. 뭐 교육이든 뭐 엔터든, 그렇죠? 예. 뭐 다양한 영역으로 이제 연결될 것이고, 그것들이 이제 결국은 하위 발명의 형태, 이제 생산성으로 연결되는 부분들,
그래서 여기 보면 AI는 범용 기술에 가깝다. 하위 발명으로 이어지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큰 버블이 필요하다. 그리고 IT 버블과 플랫폼 랠리에서 보듯 주가는 두 번 모두 상승을 한다. 첫 번째는 퍼밸류에이션, 두 번째는 플랫폼을 확장하면서 이 AI가 이제 플랫폼의 어떤 형태로 넘어가는 부분으로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로봇하고 자율주행에서 굉장히 확장적인 부분으로 나올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AI 부분이 어떤 산업에서 가장 뭐랄까 하위 발명 형태, 과거 이제 이런 형태로 될 것인가를 우리가 좀 주시해 보면서 보다 더 빨리 기회를 포착하는 것들을 한번 스터디를 계속 해보도록 하죠.